오늘은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비법의 저자이신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무사님, 저는 슈퍼개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세무사라는 단어가 오늘처럼 이렇게 더 와닿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제가 이제 이 세무책을 내고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주식하는 슈퍼개미가 왜 세무책을 냈지? 세법책을 냈지? 네. 근데 저는 사실 제 채널명이 슈퍼개미 이세무사 TV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명에 주식하는 슈퍼개미 그리고 또 세무사라는 직업을 들 정도로 당연히 세무사라는 직업에 이제 자부심도 있고 제가 또 세무법인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세무업을 좀 약간 나온 상태지만 다시 또 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의미로 세무사로서 정체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책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최신가는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비법. 네, 최신가는 사실은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제가 혼자서 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워낙 또 개정도 자주 되고 제가 혼자 했다가 제 능력 범위를 초과해서 뭔가 빠뜨리는 부분이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 저와 이제 또 함께 하는 분들 중에 아주 유능한 세무사님들과 함께 네. 공저로 책을 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이제 뭐 주식 투자 안 하시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세무로 완전 전향하시고 이런 건 아니시죠? 사실은 이제 그 순서를 좀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사로 돈 많이 벌고 뭐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 잘한 것처럼 말해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엄밀히 말하면 저는 주식을 먼저 한 사람이고요. 군대 제대하기 전부터 계좌 살짝 돈 적은 돈으로 계좌 트고 군대 제대하면서 이제 직업을 여의도에서 직장인으로 출퇴근하면서 또 주식 투자를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번 이후에 저는 이제 세무사 공부를 해서 세무사 합격을 하고 된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근데 이제 세무사 되고 나서는 사실은 또 세무법인을 하면서 또 전업 투자자는 아니지만 제 세무사 제 개인 공간에서 주식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순서를 말하면 주식을 제일 먼저 했고 세무사가 됐는데 주식을 제 방에서 했고 근데 지금은 제 방이 이제 슈퍼개미 방이 되면서 세무는 좀 멀어졌지만 다시 또 세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 엔잡러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직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또 세무사님께서 그 이력에 제가 또 되게 눈에 띄고 기억나는 게 그 건국대학교신가요? 그 부동산 학과 맞습니다. 실제로 갔을 때 부동산 대학원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세무 이러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별로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직업으로서 한다면 그냥 뭐 세무사 따면 세무사도 될 것이고 또는 주식을 아주 잘하면 전업투자자로 일을 할 것이고 또는 뭐 부동산 전문가가 되면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스페셜리스트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멀티플레이어가 된 이유는 저는 하나의 직업에 꽂혔던 게 아니고 부자에 꽂혔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다른 분들이 스페셜하게 그 직업만 파고들었던 것과 달랐던 거겠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 나는 세무사가 꿈이야. 나는 주식 투자자가 꿈이야. 뭐 이게 아니고 저는 부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그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을 땐 빨리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가 되고 이제 또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나는 그러면 내 돈을 세무에서도 지키고 절세도 하고 또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래도 대외적으로도 난 세무사야. 그리고 또 세무법인 대표로서 또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싶어서 세무사 자격증도 따고 또 이제 세무사 자격증 따고 주식도 하면서 돈은 계속 벌면서 부동산 쪽도 좀 공부를 해야지. 지금은 내가 적어도 주식에 더 적합한 투자자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에 나이가 그때 40대였는데 40대 초반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언제까지 눈 아프게 그거를 화면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워렌 버핏은 아직도 90대 나이에 하지만 내가 워렌 버핏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부동산을 좀 미리 40대 때 준비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서 부동산 공부도 한 거고 또는 또 부자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CFP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공인재무 설계사라고 Certified Financial Planner라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1, 2차가 있는 시험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세무사분들이나 금융권 분들이 도전을 많이 했고 근데 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4, 5년 차 때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했던 이유가 Certified Financial Planner가 이제 부자들을 상대하는 재무 설계사이기 때문에 미국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뭐지 하고 그 책의 커리큘럼을 딱 봤더니 그러니까 과목별 점수가 있는데 과목을 봤더니 절반은 제가 전공을 한 거죠. 뭐냐면 그 파트가 뭐 재무 설계,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상속, 세금 뭐 요런 한 6, 7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고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가 못 해봤던 뭐 재무 설계나 상속이나 뭐 이런 것도 은퇴 설계나 보험이나 이런 거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CFP 자격증을 따면서 약간 부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다 하셨네요. 모든 것에 대한 좀 퍼즐을 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세법 관련 책인데 세법은 종류가 많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 세법의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내면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내야 되는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3월에 이제 법인세를 냅니다.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말고, 뭐 돌아가시거나 또는 돈을 증여했을 때 주는 게 상속증여세. 또는 뭐 집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세금들이.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부동산 세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그냥 학문적으로 카테고리를 묶어놓은 거지. 세법에는 없어요. 세법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뭐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렇게 돼 있지. 부동산 세법은 없는데 세법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만 묶어서 네. 보통 책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인정하겠지만 사실 법인세법 책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대표님들은 세무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책도 사는 분들 별로 없어요. 종합소득세는 보통 세무사를 고용해서 신고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세법, 부동산 세법 책은 왜 좀 판매가 잘 되냐면 부동산 하나 팔았다고 세무사를 막 내가 월급 주고 고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절세를 하면 그 포인트, 절세 포인트를 알고 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 싶으면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양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를 하고 나서 절세하려고 하면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많은 세법 책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에 뭐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 국민 중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다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집을 팔아야지 세금을 안 내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맞는 게 정말 잘 절세로 1세대 1주택에 잘 해당이 되면은 세금을 10원도 안 낼 수 있는데 진짜 삐끗 잘못해서 집을 뭐 어떻게 날짜를 잘못하거나 또 잘못 팔면은 세금을 막 1억 2억씩 내야 되거든요. 책 한 권이 15,000원인데 1억 2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중 부동산 투자자분들 중에는 부동산 세법 책들을 좀 이렇게 미리 읽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이거 다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다고.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세무사로서 이런 단어를 말하는 게 좀 세무사님들을 욕먹이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문에도 나온 단어니까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포기세무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포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고 양포 세무사. 그 얘기는 뭐냐면 세무사들은 사실 힘들게 세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또 필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몇 번씩 하고 한 분들인데조차도 왜 포기를 하냐면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대로 계속 신고를 할 수 있다면
계속 하겠죠. 근데 바뀌어요. 근데 자주 바뀌어요. 음. 매년 바뀌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바뀌어요. 지금 당장 올해에도 대폭 부동산 관련 세법의 수정과 손질이 예상되잖아요. 요즘 신문에 맨날 나오던데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년 뭐 이제 완화해주고. 임기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부동산 손질이다. 왜냐 인수위가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부터 뭐 1세대 2주택자들 세금 양도세 유예시켜 달라. 근데 일단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대통령 된 이후에는 뭐 이거 뭐든지 다 바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쓴 책뿐 아니라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는 전까지 쓴 책들은 또 조금씩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양도세 또는 부동산 관련 세들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필요한 부분은 좀 알면 좋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을 알면 나중에 수정이 돼도 그 부분만 딱 끼워놓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알기 위해선 책을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를 다 알으려고 하면 세무사처럼 세법을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네. 좀 문답법식으로 발췌할 수 있게. Q&A식으로 책을 내서 한 85개 정도.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공조세무사님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네. 양도세 관련.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 뭐 상속증여세, 그런 기타 세법들까지 다 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들을 네. 우리가 질문을 잘 만들어서 질문과 답변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 질문 내가 궁금한 건데 그러면 2페이지만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세법이라는 게 그리고 세무 지식이라는 게 좀 되게 전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 전문적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느 파트를 갖고 막 이렇게 뭐 공부하고 막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그 목차를 한번 진짜 보시고 네네. 80 몇 개 중에서 해당되시는 것들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가 네.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싶고, 그리고 그런 바탕의 지식을 갖고 또 세무사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잘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알고서 전문가를 만나느냐는 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우리가 있죠. 보통 말하는 전문가를 뭐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그 병에 대해서 좀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상담의 질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변호사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님을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건이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정확히 넘어가야지 세무사님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고를 해드리는 것과 절세 컨설팅으로 가는 부분. 절세 컨설팅은 뭐냐면 아직 신고하기 전 단계예요. 신고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적게 낼 것 같습니다. 절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절세 컨설팅이고, 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최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뭐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절세 감면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것까지 이제 신고 대행까지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상담을 갔을 때 적어도 내가 발생한 건 뭐 양도면 양도, 뭐 증여면 증여 건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주변에서 그 유튜버로서 돈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세금으로 귀결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이런. 사실은 네. 저 완전히 공감하는 게요. 네. 제가 작년 가을쯤에 어떻게 좀 지인 통해서 같이 밥을 한번 식사 자리에 이제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 법인의 부대표님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완전히 VVIP 담당 운용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패밀리 오피스 같은 개념이에요. 패밀리 오피스가 굉장히 부잣집을 담당하는 네. 뭐 펀딩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한 집안만 해도 되는 명문 집안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근데 이제 그때 전 진짜 놀랐던 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저도 뭐 CFP 자격증도 있고 저는 일반 부자들을 상대하는 정도의 지식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딱 느꼈던 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VVIP급 부자들은 딱 두 가지만 해결해 주면 되고 그 두 가지가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건강과 세금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 수천억 수조가 있는데 수조화해서 거기서 투자 수익률 3%냐 5%냐의 실갱이를 하기보단 그 수조의 재산을 어떻게 세금을 적게 해서 뭐 증여를 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이 1, 20%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1, 2%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워낙 많은데 이제 건강에 더욱더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이후에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부자니까 하면서 세무사니까 세금에 특별히 관심을 갖진 않지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건강이 1순위라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럼 세무사님, 그 혹시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요, 이 세금 때문에 조금 피본 그런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 기억에는 양도소득세는 뭐 이제 체계가 자체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구조죠. 우리 뭐 종합소득세건 양도소득세건 법인세건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양도세 계산 구조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 취득원가 그리고 또 얼마에 팔았는지 양도가.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뺀 게 내 양도 차익이에요. 그럼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공제할 걸 해줍니다. 뭐 많이 갖고 있었으면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고 아니면 뭐 1인당 250만 원씩 뭐 기본 공제도 해주고 공제를 다 하면 이제 딱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목에는 법인세건 소득세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모든 세에는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와요. 그럼 과세 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될 세액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절세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각각의 포인트에 있어요. 내 취득 계약서를 정확히 갖고서 취득가액을 픽스를 시키고 또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양도가액 그리고 내가 몇 년을 갖고 있었는지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는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부대 비용들, 비용 처리. 그러면은 절세시킬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는 세율을 어디에 적용시킬 것이냐. 뭐 한 채를 갖고 있냐, 두 채를 갖고 있냐의 차이지. 내야 될 세금은 거의 정해진다고. 그런데 양도소득세, 주택 관련 세금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비과세를 받으면 빵원이거든요. 비과세라는 얘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내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정말 너무너무 막 아쉽게 막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기준점을 계산을 잘 못하는 거죠. 뭐 이게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유를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계산을 잘 못하거나 또는 이 1세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1세대면은 뭐 부부는 1세대야? 당연히 1세대죠. 부부가 1세대가 아니면 뭐가 1세대 부부가 1세대 또는 뭐 자식은 1세대야? 그건 좀 달라요. 나이가 어린 자식은 1세대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자식은 1세대가 아닐 수 있어요. 나이가 40인데 부모랑 산다 또 재산도 많다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살면 1세대예요. 따로 살면 1세대가 아닌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집에 한 채 있고 자식이 집에 한 채 있었어요. 근데 자식은 소득도 있고 나이가 40이 넘어요. 그러면 각자 개별 세대로 살았으면 각자의 집을 한 채씩 있는 걸 팔아도 둘 다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뭐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직장 때문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사유에 의해서 같이 합가가 된 건데 그 합가로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크게 내는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럼 그럴 때는 사실은 미리미리 알고서 절세 전략을 샀으면 주민등록만 달리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또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에피소드 중에 제일 뭐 우리 세무사들 사이에서 제일 웃기는 이야기들은 뭐 이혼 같은 거죠.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1세대가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부자의 논리예요. 부자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막말로 이 강남에 집값 많이 오른 것들은
막 10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야. 그럼 양도소득세로 막 3억, 4억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네? 한 채씩 갖고 있으면 1세대를 쪼개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부부가 따로 산다고 해서 1세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나이 많은 자식이 따로 살면 1세대인데 부부는 따로 살아도 1세대예요. 그러니까 부부죠. 그러면 이혼하면 1세대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굉장히 많은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는 위장 이혼도 막 잡히면은 사실은 다시 세금 추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혼을 하고 위장을 한 건지 아닌지 막 이런 거가 또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양도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내가 어떤 조건으로 해당이 돼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알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세금 절세 방법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중과를 피하는 건데 1세대 2주택자들은 집이 두 채면 중과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이런 정부의 흐름들을 잘 봐야죠. 정치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때가 있고 어떨 땐 강화할 때가 있고 그럼 강화할 때 팔면 손해죠. 강화할 때 막, 1세대 2주택자는 무조건 50% 내야 돼. 근데 또 어떤 정부는 1세대 2주택자 한 1년 동안 안 내도 돼. 그러면 이게 몇 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고 분위기가 내가 1세대 2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지네? 그러면 사실 진짜 팔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 1세대 2주택자가 중과가 되는데 그러면은 두 채가 있을 때 한 채를 팔면 그 이후에는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거주 요건하고 보유 요건을 다 갖췄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중과를 받아야 되는 집은 싼 집이란 말이에요. 싼 집. 그럼 두 채가 있다면 싼 집을 먼저 팔면 비싼 집은 1세대 1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양도세는 계산 구조상 크게 어디서 절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중과가 되느냐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기간을 채우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느냐 아니면 중과가 되느냐의 차이니까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다주택자로서 어떻게 중과가 될 때 어떻게 싼 거를 먼저 팔아서 중과를 좀 피하고 비싼 거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똑똑한 놈 하나 갖고 있는 거다. 주택은 똑똑한 놈 갖고 있는 거다란 말이 그 말이에요. 똑똑한 놈 하나만 갖고 있으면 어쨌든 비과세 혜택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괜히 안 똑똑한 놈. 예를 들어 20억짜리 하나 갖고 있냐 아니면 5억짜리 4개 갖고 있냐. 큰 차이가 있거든 세법에서. 그래서 적어도 중과를 어떻게 피할 건지 또는 한 채가 있는 경우에도 만에 하나 실수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합당하게 딱 맞춰놔야죠. 네. 혹시요 기간 막 하루 이틀 차이로 막 이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 거는 못 물으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끝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는 미리 알고서 건을 발생시켜야지 건이 발생된 다음에 절세 전략을 크게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루 차이가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이 되면은 또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 공시지가 요즘 막 현실화 때문에 엄청 높아졌는데 2020년 이전으로 정상화 뭐 이렇게 엄청 낮추겠다. 그래서 보유세를 낮추는 건데 보유세의 기준일이 이제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6월 1일이라는 얘기 뭐냐면 6월 1일 날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보유세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집을 팔면 내가 6월 2일 날 집을 팔면 나는 집 하루 갖고 있었는데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럼 당연히 5월 31일 날 팔아야죠.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막 뭐 금매로 내놓고 나 정신 없어 그냥 나 그냥 아무 때나 팔아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러면 저 6월 2일 날 들어갈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세금 날짜 같은 거를 좀 정확히 알고 또 양도도 마찬가지. 양도를 했는데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를 정확히 알고 또 신고를 하는 것과 신고 안 하면은 나중에 가산세 문단 말이에요. 가산세가 미신고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하면은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하면은 재수 없으면 20% 30%까지 더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언제까지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납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날짜 같은 개념이 좀 세법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정말 세무사님으로서 이번에 이제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 이 책을 써주셨는데 네. 진짜 뭐 구체적인 그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수천에서 수억까지 아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부자 언급해 주신 그 부자가 챙기는 두 가지 건강과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꼭 한번 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랑 너무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거니까요. 꼭 한번 책 시간 되실 때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동산 절세랑 전혀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오산이죠. 왜냐하면 심지어 무주택자들도 상관이 있어요. 무주택자라면 내가 언젠간 집을 살 것이고 살 때 생애 최초 취득자금 생애 최초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어떤 집을 언제까지 나이 몇 살까지 샀을 때 해당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고 집 사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는 거고 또는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건지 정확히 알면 좋고 또 2주택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있거든요. 그럼 2주택자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내가 됐나? 아니면은 그건 해당 안 되면 어떻게든지 중과를 좀 적게 맞을 수 있는지 또는 다주택자들은 어느 거부터 먼저 집을 팔지 또는 집을 팔지 않고 증여를 받을 때 증여가 난지 양도가 난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세무사가 아닌 이상은 이 양도소득세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일반인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좀 발췌해서 읽는 책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세법 지식이 아니고 세법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케이스에 맞는 절세 방법을 좀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